안녕하세요. 언론보다 대표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저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즌이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날씨에서도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 주가. NFL이 한국에서 열리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이 디비저널 라운드에 열렸던 시카고급의 날씨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눈은 오지 않지만 아주 강한 바람과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팬분들도 좀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비저널 라운드 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버팔로 빌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33대 30으로 덴버 브론코스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덴버가 좀 씁쓸한 승리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기 막판에 이제 보오닉스가 발목 골절이 되면서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저희가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쨌든 남은 뭐한 경기 혹은 두 경기에서 이제 보닉스의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NFL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이제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엘리미네이션 시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쿼터백이라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가지는 어떤 그 팀에서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닉스가 갖고 있는 클러치한 능력 이런 부분들이 분명 팀의 승리에 많은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보닉스 없이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가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날은 뭐 덴버 브론코스가 일단은 승리를 가져갔고 빌스가 이날 턴오버를 5개나 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FC 디비저널 라운드 두 경기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턴오버가 매우 많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이제 빌스의 좀 일방적인 턴오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임스 쿡의 펌블이 있었고, 앨런이 또 펌블 턴오버 두 개, 인터셉션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 간의 경기에서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턴오버를 많이 기록한다면 사실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렵겠죠. 네, 사실 빌스가 그런 거를 감안하면 연장전까지 온 것도 꽤나 선전을 한 결과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앨런이 이제 또 분전을 하면서 후반전에 나름 열심히 경기를 끌어가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가져가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컸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전반 막판에 닉 보니토가 펌블 유도를 하면서 윌러츠의 50야드 필드골 빌스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필드골이었거든요, 사실.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왔던 부분이 석점으로 이어졌고 이게 후반전에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또 한 번 닉 보니토가 스립색을 만들어내면서 33야드짜리 필드골을 또 셋업을 합니다. 데몬 브론코스가 이걸로만 이제 6점을 가져가서 4쿼터 동점이 됐으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덴버 브론코스가 경기 초반에 한 2쿼터 초중반 정도까지 선수들이 뭐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선 좋았을지 몰라도 경기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듯한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비 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턴오버를 가져오고 필드골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결국 덴버 브론코스가 경기를 끌고 나가는데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쿼터 막판의 그 필드골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빌스의 전략적인 실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음. 경기 상황을 되짚어 보면 빌스의 30야드 지점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남은 시간이 16초였거든요. 네, 그러면 글쎄요, 이제 당시에 7점 뒤지고 있었던 빌스 입장에서는 뭐 하다못해 필드골이라도 좀 추격점을 만들어 놓고 전반에 끝내고 싶은 어떤 욕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16초 만에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미션은 아니고, 사실 이제 후반에 게임 타임 기준으로 3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어떤 턴오버를 했을 때
이게 역으로 맞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려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음, 뭐 정말 경기 연장전으로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실행 이런 것들 모두 좀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턴오버의 리스크가 감지가 됐다면 사실 그때라도 좀 안전하게 볼을 버리거나 뭐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그냥 야드 손실만 보고 이제 전반에 끝내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좀 막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좀 결과적으로는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앨런은 앨런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4쿼터에는 한때 역전까지 만들어내면서 뭐 팀을 끌고 가는 역할은 분명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강한 리시버가 별로 없었던 점, 그러니까 뎁스가 굉장히 얇았던 점을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저는 조시 앨런 자체가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만 이제 연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제 자코 맥밀런의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덴버 브론코스가 웰러츠의 23야드짜리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인터셉션이 맞느냐 캐치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는 이건 논란거리가 될 플레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풋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캐치가 안 됐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브랜든 콕스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홀드를 하고 있던 공이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공이 땅에 닿았으면 인컴플릿이 됐을 텐데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같이 이제 그 공에 손을 대고 있었던 자콘 맥밀란이 이걸 긁어내면서 인터셉션이 된 거죠. 빌스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이긴 하겠지만 뭐 현재 룰 전문가들도 다들 나서서 이거는 캐치가 아니라 인터셉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 저랑 같이 중계를 했던 유동균 해설위원도 인터셉션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풋볼 오래 본 사람들은 다들 이건 인터셉션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에 캐치가 뭐냐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는 여러 가지 심판들의 콜 그리고 이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도 물론 그중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인터셉션이 정심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서 이 인터셉션이 나온 이후에 이제 브론코스가 다시 한번 이제 공격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달아 아주 큰 패스 인터페런스 반칙이 나오면서 뭐 사실상 거의 엔드존 근처까지 브론코스가 전진을 했고 윌 러츠에게 좀 손쉬운 기회가 이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연속해서 PI가 나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데이비스 화이트가 패스 인터페런스 콜을 하나 받았었는데 화이트가 이제 헬멧까지 던지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15야드 페널티를 추가로 받기도 했었고 뭐 이미 PI 두 개가 나온 상황에서 필드골이 셋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23야드짜리 아주 손쉬운 필드골로 경기가 끝났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보닉스가 막판에 경기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긴 했습니다만 이날 연장 막바지에 이제 발목 골절상을 입으면서 챔피언십 게임에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러 스티덤 선수가 나설 예정이라고 하죠. 아마 이제 스티덤이 사실 NFL에서 이제 선발로 나선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좀 음, 베일에 가려진 뭐 쿼터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티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프리뷰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스티덤 선수를 종종 봤었기 때문에 약간 챔피언십 게임은 글쎄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덴버 브론코스가 러싱을 거의 안 했어요. 빌스의 런 디펜스가 리그 최악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풋볼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듯이 이제 패스 헤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왔었는데 보닉스가 전반에 이제 스크램블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러싱 플레이가 단 4번에 그쳤던 브론코스였습니다. 경기 전체로 놓고 봐도 10번의 러싱에 불과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본인들의 고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1번 시드로 올라왔는지 우리의 풋볼을 보여줄게. 라고 이제 좀 선언을 하는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고 가끔씩 그 저희가 우트란 얘기를 하잖아요. 우트라는 이제 강팀의 특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는 하는데 이게 중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강팀이라는 걸 증명해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 시드에 올라왔는지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굳이 상대가 이게 약하다고 해서 약점을 파고들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게임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는 이제 또 한 번 슈퍼볼 진출 기회를 놓치고 좀 다음 시즌에 계약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리시빙 옵션의 좀 부재? 네, 이런 것들을 앨런이 이제 원맨쇼로 좀 극복을 하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다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쿼터백이라고 하더라도 매 경기 S급의 활약을 보여주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천하의 톰 브레이디도 안 풀리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 끝나고 나서 앨런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올라왔는지 인터뷰를 좀 울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게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모두가 옆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마음수도 없고, 버로우도 없고, 야, 올해는 너의 무대다. 라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했죠. 아마 본인도 충격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AFC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와이드 오픈이라는 표현을 이제 현지 해설자들도 종종 쓰던데, 그러니까 이제 음.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번 시드 덴버, 2번 시드 뉴잉글랜드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갔다는 것도 또 재미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러싱이 꽤 잘 통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러싱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쿡이 24번의 캐리로 117야드를 전진을 했는데, 물론 이제 펌블 로스트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앨런도 직접 뛰어서 12번의 캐리로 66야드를 전진했으니까, 러싱 시도당 효율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초반부터 러싱을 조금 더 많이 섞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빌스가 정규 시즌에 약했던 러싱 디펜스 지표에 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패싱 야드 허용이 이제 리그 최저 1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여러 전력 누수가 생겼고 특히 세이프티 쪽에 좀 부상 선수들이 생기면서 그 공백을 결국에는 이 경기에서 메우지 못했던 것이 또 페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레비어스 화이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뭐 데인 잭슨이 대신 이제 대체를 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첫 번째 스냅에서 바로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전에서의 패스 인터피어런스들도 이제 결국 세컨더리에서 1대1 상황을 이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이제 나왔던 반칙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 좀 부상자들이 나왔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빌스의 페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를 끝으로 션 맥더목 감독이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브랜든 민 단장은 풋볼 운영 총괄로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사들을 더 찾아보고 어 소위 말하는 이제 NFL 인사이더들의 이제 뭐 SNS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17년 동안의 플레이오프 가뭄을 끝내준 감독이기도 하고, 뭐 정규 시즌 성적이 98승 50패, 9시즌 동안 8시즌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감독을 자른다라는 게, 뭐 그럴 수 있죠. 뭐, 조나바나 지금 마이크 탐린이나 다 팀을 나갔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도 같이 잘리는 게 맞죠. 근데 감독은 잘리는데 단장이 승진을 한다? 이거는 글쎄요. 책임을 같이 지든지 아니면은 뭐 둘 다 유임이 됐다면 모를까. 이 두 가지 결정이 같은 시기에 나올 의사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그 로스터 구성을 만든 책임 자체는 저는 단장 쪽에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브랜든 민 단장이 조시 앨런을 드래프트를 했던 부분은 굉장히 큰 공로긴 합니다만 이후에 나왔던 이제 드래프트 픽들을 봤을 때 브랜든 빈이 결국 드래프트를 잘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습자지 같이 얇은 리시버 뎁스를 만든 것도 브랜든 빈 단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는 브랜든 빈 단장이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아쉽게 이제 자꾸 한 끗 차로 떨어졌던 역사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이제 오너진의 좀 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음, 이제 오너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 조슈 앨런의 이제 눈물이라던가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선수들이 좀 실망해하는 이제 라커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리더십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글쎄요. 뭐 좋은 감독을 구해 와서 플레이오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션 맥더머 감독이 사실 이 빌스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분명히 또 공헌을 한 바가 꽤 있는 감독인데 그보다 더 나은 감독을 바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빌스의 보드진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은 들고 예, 후에 인선을 보고 이제 오프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이에 대한 평가나 예측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트리어츠 팬이기 때문에 그 지구 라이벌이 이렇게 똥볼을 차주면 땡큐긴 해요. 근데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NFC의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경기에 대한 리뷰인데 41대 6으로 시애틀이 대승을 거뒀던 경기였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나이너스가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이너스 픽을 했었는데 뭐 조지 키틀도 없이 사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시애틀 시옥스의 강력한 수비를 이겨낸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했죠. 음.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디펜딩 챔피언을 꺾은 기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볼이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치러지는 시즌이라는 또 그런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이너스의 꿈이 좀 여기서 이제 멈추고 말았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위크를 보내면서 이제 재충전을 했기 때문에 뭐 공격, 음. 수비, 스페셜 팀까지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를 압도를 하면서 11년 만에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게임이 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킥오프 상황에서 이제 라시드 샤이드가 95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시애틀 시옥스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매 쿼터마다 차곡차곡 터치다운을 추가를 하면서 점수를 쌓아 나갔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이제 경기 내내 상대에게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허용을 하지 않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샌프란시스코 49어스 공격을 막아냈는데 이게 너무 좀 잔인한 경기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일방적이어서 이거를 끝까지 보고 있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음.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가 좀 접전, 그다음에 연장도 이제 많았던 그런 경기들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간극이 컸던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라시드 샤이드의 그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이 나온 시점에서 시애틀이 7점을 냈으니까 나이너스가 60분 내내 낸 6점을 이미 그 시점에 돌파를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만큼 음. 좀 차이가 많은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애틀 공격 이야기부터 해보면은 상대의 고볼이 실패라던가 턴오버를 유도한 이후에 이제 공격권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점수를 내면서 응징을 해줬던 것이 가장 좋았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러닝백 케네스 워커 선수가 145 스크리미지 야드에 3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양팀 제 스킬 플레이들 모두 합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고 사실 이제 경기 전에 샘 다놀드 선수가 옆구리 부상을 입으면서 패싱 공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뭐 경기 내용에서는 샘 다놀드가 크게 활약을 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던 게 시애틀 입장에서는 어, 최상의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쿼터백 스닉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다른 스킬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직접 이제 스냅을 받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게 시애틀 쪽에서 샘 다놀드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었고 점수차가 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4쿼터에는 이제 다놀드를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그런 변수들을 미연에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경기를 좀 대비하는 느낌? 이게 다른 주전 선수들도 이제 다 빠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조금 취할 수 있었던 게 다음 경기에서도 오히려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했던 것이 이제 시애틀이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 이제 공격 1옵션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단 74 스크리미지 야드만 허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맥카프리를 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박스에 이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2선, 3선에 이제 후방을 좀 든든히 하면서도 트렌치 싸움에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밀리지를 않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러싱을 하기도 어렵고 패싱을 하기에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턴오버 3개를 유도를 했고 나이너스가 정말 온몸 비틀기로 시도를 했었던 포스트다운 컨버전 고퍼리 시도 역시도 3번 모두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애초에 뭐 상대에게 터치다운은 고사하고 레드존 진입 자체를 허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이 시애틀의 완벽했던 승리의 하나의 오점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 러닝백 자크 사보넷이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남은 플레이오프에서 출전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 러닝백을 지탱하고 있던 이제 두 축 중에 이제 한 축이 좀 무너지게 됐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일 것 같습니다.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역사에서 1986년 뉴욕 자이언츠에게 49대 3으로 패배를 한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점수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애초에 이제 닉 보사라던가 프레드 워너 같은 이제 수비 쪽 핵심 전력이 빠져 있던 상황에서 지난주 이제 조지 키틀까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공백들이 좀 더 크게 느껴졌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앞서 이제 시애틀 수비가 이제 가벼운 박스 구성으로도 나이너스의 러싱 게임을 잘 제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날 이제 나이너스는 박스에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시애틀의 러싱 공격부터 좀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이제 18주차 맞대결에서도 상대의 러싱 공격을 어느 정도 이제 차단하는데 이 박스에 많은 선수를 투입했던 것이 좀 효과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놀드가 사실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시애틀이 러싱 공격의 비중을 더 높이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전략적인 세팅 자체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 좀 문제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숫자 싸움에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니스 워커를 위한 공간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주다 보니까 나이너스의 플랜이 좀 어그러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비 전체가 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격 쪽에서도 이제 브로퍼디가 공을 던질 곳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림이 반복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디가 공을 처리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긴 야드를 또 본인이 뛰어다녔던 만큼, 어, 시애틀 쇼크스의 프레셔, 커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했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이너스가 이를 공략하지 못하고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고
이제 나이너스가 이제 오프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메카프리의 부담을 덜어줄 공격 옵션의 추가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 28대 16으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시작할 때 이제 짖는 깨비로 시작을 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폭설로 진화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정말 1월에 팍스보로 다운 그런 날씨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날씨 속에서 페이트리어츠가 텍산스를 꺾고 AFC 챔피언십에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뭐 아주 깔끔한 승리였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고 해야겠어요. 네, 하지만 수비가 정말 경기를 지배를 했고 어, 수비가 강한 팀이 왜 플레이오프에서 승률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는지를 또 잘 보여줬던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프리뷰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날 경기는 이제 볼 시큐리티 이슈에서 승부가 좀 갈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날 양 팀 합쳐서 8개의 턴오버. 플레이오프 기준으로는 이제 2016년 이후에 최다 턴오버가 기록이 됐던 경기였는데 텍사스가 이제 CJ 스트라우드가 인터셉션을 전반전에만 4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스스로 이제 무너졌던 그런 경기였고 특히 이제 이 쿼터에 나왔던 이제 케일러번 체이손의 압박에 이은 마커스 존스의 픽식스 이 플레이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음. 이미 이제 경기 전에 니코 콜린스가 이제 뇌진탕 부상 때문에 이제 결장을 하는 것이 확정되었던 상황에서 더 많은 짐을 졌어야 할 이 타이트엔드 달튼 슐츠까지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고 결국 복귀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스트라우드가 참 던질 곳이 없었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도 뭐 아주 많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스트라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날 경기가 ESPN에서 중계가 됐었는데 이제 전반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쇼에서 패널들끼리 아주 격분을 해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에 이제 음, 스트라우드가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후반전에 데이비스 밀스를 넣어야 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아, 던져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각자의 입장을 아주 그냥 열띤 토론을 하면서 이 팍스보로의 어떤 추운 날씨를 좀 진화시키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스트라우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경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쉽지 않았던 게 앞서 이제 달튼 슐츠 선수가 경기 중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업인 케이드 스토버도 이날 경기 중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드 스트링 타이트엔드가 또 나왔어야 했을 정도로 어, 리시빙 역할에서 또 특히나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타이트엔드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가면서 쿼터백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조금 원활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라인이 계속해서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스트라우드가 못하긴 했지만 이게 온전히 스트라우드의 몫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의 공격 자체도 원활하진 않았어요. 정말 좀 매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드레이크 메이가 이날도 이제 펌블 4개를 기록을 합니다. 그중에 2개 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또 턴오버를 기록을 했었고 뭐 인터셉션이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전반 막판에 헤일 메리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내용이랑 크게 상관없었던 인터셉션이었다면 펌블은 조금 달랐죠. 계속해서 경기 흐름을 좀 끊어먹는 그런 플레이들이 됐었는데 그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레이크 메이가 정말 필요했던 순간마다 결정적인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캐리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해줘야 될 역할은 다 해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텍산스의 이제 수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메이도 좀 고전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하는 데 이제 필요한 점수들을 이제 만들어줬고, 네, 거기서 좀 스트라우드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날 기록했던 3개 터치다운 중에 4쿼터에 이제 케이션 부티에게 던졌었던 패스가 굉장히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글쎄요 저는 케이션 부티가 진짜 잘 잡아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티의 활약이 조금 더 이제 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로 패스를 던져준 것도 메이니까 본인의 이런 또 클러치 상황에서 해주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팀의 승리에 분명 보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 드레이크 메이의 미션은 리그에서 색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이 덴버의 디펜스를 또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차저스, 텍산스, 브론코스, 그러니까 모두 수비가 강력한 팀들을 이제 연달아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메이에게는 뭐 당장 이제 올해 플레이오프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강팀들을 상대로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스스로 좀 경험하는 네, 그런 또 의미도 있는 플레이오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텍산스의 강력한 수비마저 이겨냈잖아요. 예. 이제는 볼 세큐리티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패서로서의 능력은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좀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색 1위 팀 덴버를 만나게 되는데 덴버를 상대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팀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텍산스가 사실 패하기는 했지만 수비진의 분전은 참 눈부셨어요. 예, 드레이크 메이를 상대로 5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괴롭혔고 근데 펌블 유도도 리커버리가 된 건 2개였지만 펌블을 유도한 것 자체는 이제 4번이었고 또 태클 포로스가 9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비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고 사실 28실점을 했으면 좀 많은 실점을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격팀이 계속해서 턴오버를 하면서 너무 불리한 필드 포지션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이런 실점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픽식스도 있었으니까 이 28실점에 수비팀의 지분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서드 다운에서의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도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특히 이제 그 데닐 헌터와 윌 앤더슨 주니어가 이날 5개의 색과 3개 퍼블 유도를 합작을 하거든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 두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를 이날 경기에서도 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날 경기의 패배가 수비의 지분이 있지는 않다. 수비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팀 게임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진짜 잘해도 사실 우리 팀이 못하면 또 못 이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꼭 풋볼뿐만 아니라 뭐 여러 스포츠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 데니얼 헌터와 윌 앤더슨 주니어 입장에서는 네, 어디까지 더 해줬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약간 이제 현타가 올 만한 네, 그런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기를 통해서 증명이 됐던 건 페이트리어츠의 디펜스도 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석점만 실점했던 수비가 이번 경기에서 무려 5개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현 시점 가장 뜨거운 수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체라는 느낌이에요. 어디가 특출나게 강한 피스들이 있는 건 아닌데 전 포지션이 고르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이게 상대 리시버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칼튼 데이비스 이 코너 쪽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났고 앞선에 이제 크리스찬 바모, 카이리 스톤가, 멜턴 윌리엄스 이쪽으로 이어지는 인테리어도 진짜 단단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뭐 크리스찬 앨리스라든지 로버트 스필레인 이런 라인베커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상대를 압박하면서 본인이 버스트였다라는 평가를 페이트리어츠에 와서 좀 뒤집어내고 있는 엣지 러시 케일러분 체이슨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S급은 아니지만 A급의 활약을 버무려져서 굉장히 강력한 디펜스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이 디펜스가 힘을 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 빌 벨리책 감독이 있던 시절에 패트리어츠 수비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데니얼 헌터라던가 윌 앤더슨 주니어 같은 S급 정말 리그를 대표할 만한 수비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패트리어츠의 이제 디펜스 팀 자체로 보면 리그의 어느 팀과 견주어도 어, 떨어지지 않는 아주 수준급의 이제 디펜스를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좀 구성을 해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이제 벨리체 경감님의 지분도 상당해요. 이날 활약을 펼쳤었던 선수들, 뭐 크리스찬 바모라든지 케이션 볼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영감님이 드래프트로 뽑아놓은 영감님의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팀의 승리에 공헌을 하는 핵심 피스들이 되고 있는데, 어, 역시나 이제 수비 선수들은 영감님이 잘 본다라는 걸,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 들어서 또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텍산스는 다시 한번 이 디비저널 라운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챔피언십 게임 진출에 또다시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시 앨런에게 연장전이 뭐 천적 같은 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라면 이 휴스턴에게는 이 디비저널 라운드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휴스턴과 조시 앨런 모두 자신의 어떤 한계 혹은 이제 자신을 올가매던 이 어떤 벽을 언제 한번 깰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그런 스토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텍사스는 여러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특히 이제 오라인 쪽의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CJ 스트라우드가 이제 5년차 옵션을 발동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동을 하게 될지 아마 하겠죠. 근데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는 7년 만에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을 했습니다. 과연 보닉스가 빠진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돼요. 음.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뭐 보닉스의 음, 부상은 안타깝지만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분명히 유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트랩 게임의 양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이 방심하지 않고 일단 이번 경기 이겨놓고 슈퍼볼은 나중에 생각해라고 이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이제 램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디비저널 라운드 네 번째 경기였는데 20대 17 연장 접전 끝에 램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연장으로 시작했던 디비전 라운드가 다시 한번 이제 연장 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원정팀 램스가 시카고의 맹추위를 이겨내고 키커 해리스 메비스의 42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로 4년 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만들어낸 베어스기는 했지만 사실 경기 초반에 이제 시작부터 인터셉션으로 공격이 끝나면서 램스가 곧바로 카이렌 윌리엄스의 터치다운으로 응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램스가 선취점을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이제 경기 양상을 보면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팀이 좀 우세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3쿼터 종료 기준으로 양 팀이 10대 10으로 맞섰고 4쿼터 이제 콜비 파킨슨에게 이제 35야드짜리 패스가 던져지면서 이제 램스가 단숨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고 카이렌 윌리엄스 이제 두 번째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17대 10으로 램스가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베어스의 4쿼터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램스가 이제 그 펀트를 차는 과정에서 펀터가 공을 길게 차질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분 50초를 남겨두고 베어스가 하프라인에서 공격을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경기 내내 두 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저조한 패스를 보여주고 있었던 케일러 윌리엄스긴 했습니다만 또 케일러 윌리엄스가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또 강력한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뭔가 또 킬럽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퍼포먼스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보여준 것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뭐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마지막 드라이버에서 이제 홀스턴 러브랜드의 캐치 그다음에 디안드레 스위프트의 러싱 이 두 플레이가 각각 이 두 자릿수 야드 전진을 만들어내면서 베어스가 레드존에 들어갔고 14야드를 남겨둔 시점에서 포스 앤 에잇까지 이제 상황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 스냅 한 번에 이제 베어스의 운명이 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이제 포스 앤 에잇 상황에서 캘럼 윌리엄스가 상대 프레셔에 노출이 되면서 한참을 뒤로 도망가서 약 40야드 지점에서 뭐 헤일 메리를 던지려고 던진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제 헤일 메리 패스가 좀 던져진 형국이 됐었는데 이게 또 이제 엔드존에서
상대 수비와의 손싸움을 이겨내고 세퍼레이션을 확보를 했었던 타이트엔드 콜크맷에 연결되면서 극적인 동점 터치다운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역동작에 걸린 상황에서도 이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이 강하고 정확한 패스를 던졌다라고 이제 캐럴 윌리엄스에 대한 칭찬을 했었던 바 있었는데, 이날도 이제 패배 직전까지 몰린 상황, 그다음에 상대 수비의 또 프레셔, 그다음에 엔드존까지 굉장히 먼 거리, 이런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들을 모두 이겨내고 터치다운 패스에 성공한 장면은 참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14야드 터치다운이지만 실제로 공이 날아간 거리는 이 NFL 넥스트젠 스태츠에 따르면 51.2야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해주신 대로 헤일 메리 패스 성공이라고 봐도 뭐 무방한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 끝에 연장으로 승부가 이어졌는데 연장전에 이제 램스의 성공이 펀트로 마무리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풋볼신이 베어스에게 미소를 좀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캘럽 윌리엄스가 좀 다소 허무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다시 모멘텀이 램스로 넘어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캠런컬 선수가 이걸 잘 잡아낸 것도 맞긴 해요. 다만 윌리엄스의 패스 자체가 너무 이제 리시버 좀 동떨어진 곳에 떨어지면서 리시버가 캠런컬의 인터셉션 캐치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각이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합의되지 않은 지점에 던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음, 결국 램스가 이제 공격권을 돌려받았고 스태포드가 이제 콜비 파킨슨, 다반테 애덤스, 푸카 나쿠아에게 각각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패스들을 던지면서 이제 필드골 레인지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해리슨 메비스의 끝내기 필드골과 함께 승리를 가져갔어요. 음. 사실 이제 디비전 라운드 연장전으로 이어졌던 두 경기에서 양 팀의 어, 공격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드골만 차도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졌었는데 이게 묘하게도 이 연장전에서는 후공 고르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결과는 성공을 가져간 팀들이 모두 이겼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코인토스를 이겼던 빌스와 베어스가 이제 모두 후공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 두 팀이 다 졌어요. 예, 그래서 후공을 그럼 왜 고른 걸까에 대한 이제 다소 좀 궁금함을 가지실 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후공의 경우에는 상대의 첫 번째 공격 결과를 보고 다음 공격에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봐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상대가 득점을 못하게 된 채로 이제 우리가 공격권을 받아오면 그럼 우리는 필드골만 차도 되니까 그에 맞는 전략을 이제 짜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상대가 필드골을 내면 그럼 우리는 최소 필드골 혹은 이제 터치다운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터치다운을 하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터치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앞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어떤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쨌든 이 성공을 가져간 팀이 최소 필드골 이상의 득점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포스트다운까지 공격 기회를 한번 더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후공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룰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는 갖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공격마저도, 그러니까 후공팀 입장에서 자신들의 공격이 이제 무득점으로 끝나서 연장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든 득점을 하기만 하면 경기가 끝나는 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팀이 자기들만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후공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자신들의 공격권을 가져왔을 때 좀 경기를 끝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주에 이제 빌스와 베어스 모두 그것을 하질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공격에서 이제 끝내기 점수를 얻어맞고 이제 패배를 하는 그림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베어스는 이제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즌 시작할 때 기대치에 비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벤 존슨 감독의
성공적이었던 첫 번째 시즌, 팀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케일러 윌리엄스의 어떤 성장, 그리고 클러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음.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턴오버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턴오버 유도 능력이 또 빛났던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습관성 고포릿,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벤 존슨 감독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사실 이제 고포릿으로 흥한 자 고포릿으로 망한다고 그냥 올 시즌은 좀 그런 느낌에 가깝긴 하거든요. 시카고 베어스의 어떤 시즌이. 그래서 이제 NFC 북부지구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지구 우승을 차지할 거라는 장담은 없어요. 일단 스케줄적으로도 올해는 더 유리했지만 내년에는 더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또 있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베어스는 이제 어떤 과거의 약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제 벗어났던 시즌이라는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베어스를 만나는 어떤 팀도 이 베어스를 만만하게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디비전 라운드에 펼쳐졌던 4경기 모두 리뷰를 해봤습니다.